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입니다. 금리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BC 30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뿌리가 깊죠. 이는 금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금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금리는 오르고 반대로 돈이 충분하면 금리는 내려가죠. 금리는 경기 상황과 신용위험, 물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오릅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며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가령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금리는 높게 형성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IMF가 터지기 직전인 1990년대 말까지의 고성장기에는 10% 안팎의 높은 금리를 유지했죠.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의 신용위험이 반영되는 경우이죠. 만약 돈을 빌려주고 떼일 위험이 높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이자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돈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면 신용위험이 큰 곳에 돈의 수요가 몰리므로 금리가 오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채권이 단기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것도 신용위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채권은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긴 만큼 위험과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죠. 요컨대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오릅니다. 그런데 단기채권이 장기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죠.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며 장기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고 시중에서는 돈이 마르며 단기채권의 금리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뒤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총 7차례 일어났고 모두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졌죠. 최근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금리 역전 이후에는 닷컴버블 붕괴로 이어졌고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친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는 이른바 리먼 사태라고 불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인 지난해에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현재까지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혹은 그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이와 같이 금리는 경기를 전망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리는 또한 물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금리도 오릅니다. 물가에 비해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므로 돈을 빌리는 대가도 오르기 때문이죠. 가령 물가 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3%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2%만큼 손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즉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도 오르는 것이죠. 돈의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돈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언제 낮아질까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쁠 경우 돈의 수요가 감소하며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시장금리는 일반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며 예금이나 대출 등에 적용되는 금리이죠. 예컨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따라 오르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0에 수렴하고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국채를 매입하여 돈을 공급합니다. 이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는 돈의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발생하죠. 참고로 1971년 금 1온스의 가격은 $35였지만 현재는 $2000에 육박하는데 이는 불과 50여 년 만에 달러의 화폐 가치가 98% 이상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동안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98% 이상 줄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월급의 가치는 떨어지고 근로 의욕은 저하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 수익의 기대값이 높은 자산으로 돈이 몰리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품이 형성되죠.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순간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는 무너지며 불황의 늪으로 빠집니다. 일본은 1980년대의 거품 붕괴로 인해 무려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겪으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공짜 점심은 없듯이 버블은 언젠가는 꺼지며 이자로 잔뜩 불어난 부채는 청구서로 되돌아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른바 영끌이나 빚으로 인해 2030 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국면은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13년간의 양적 완화로 무분별하게 찍어낸 돈과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헬리콥터 머니를 시중에 뿌린 결과입니다. 미국이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찍어낸 돈의 규모는 지금까지 무려 10조 달러를 훌쩍 넘는다고 하죠. 환율을 1,300원만 잡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경 3천조 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와 부양책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중에 공급된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현재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로 마구 찍어낸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며 테이퍼링, 즉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양적 완화로 찍어냈던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시중에서 마르면 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가중되며 양적 완화와 함께 거대하게 불어난 부채는 시한폭탄처럼 경제 붕괴와 불황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겁니다. 미국의 앞으로의 금리 향방은 전 세계 경기를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양적 완화로 풀렸던 천문학적 돈의 규모를 고려하면 적어도 이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회귀하기는 어렵겠죠. 즉 누구의 말 맞다나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양적 완화로 시작된 공짜 점심은 초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으로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 결말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껏해야 경기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연착륙을 달성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만약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예측치 못한 돌발 변수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세계 경제가 파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불확실성을 기회로 누군가는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경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금융지능을 기른다면 어쩌면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사피엔스 라직이었습니다.